자, 우리 교재는 어디 쪽이냐면 75쪽. 여러분, 그 현장 강의를 듣는다면 오롯이 여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열심히의 기준을 좀 다르게 잡아보세요. 오늘 아침에 목동에서 이거 똑같이 수업하고 왔는데 한 친구는 이미 이문지문 다 풀어놨어. 그리고 두 번째 읽는 것도 다 끝냈더라고. 다음에 오르비 같은 데 보니까 수능특강 평가원화? 그러니까 실제 시험지 형식처럼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를 들고 와서 수업 듣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미 중요한 부분에 나름대로 분석을 다 해왔더라고. 그런 상태에서 수업 듣고, 근데 이미 분석된 거 다시 읽으면 익숙해지니까 새로 PDF를 구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기준을 본인에게 두지 마세요. 본인에게. 그 정도까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 그리고 늘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이제 여러분 첨삭하는 거 있죠? 과제. 내가 다음 달부터는 그냥 GPT로 돌려가지고 줄 겁니다. 조교도 쓰지 않고. 내가 테스트로 몇 번 뽑아봤는데 문장이 내가 쓴 것처럼 잘 나와. 그래서 몇 번만 더 학습시키면 AIT가 거의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끝번호까지 쭉 뽑아놓은 다음에 내가 문장 다듬을 거 다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틀린 문제 있죠? 엑셀 파일 정리해가지고 집어넣으면 각 개개인에게 맞는 첨삭 리포트가 나오는 거죠. 내가 쓴 것보다 해설 잘 썼어. 읽어봤는데. 이제 그런 세상이야. 그런 세상. 그러니까 그런 이 AI한테 대체되지 않으려면 텍스트 해석 능력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그리고 진짜 세상 흐름에 빨리빨리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런.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나중에 내 그 강의 찍는 영상 저장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바이브 코딩 짜서 알아서 컷 편집까지 자동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럼 나중에 컷 편집 된 것 보고 자막 자동으로 생성되면 내가 맞춤법만 교정하면 되니까. 썸네일 만들고. 그럼 이제 편집자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내년부터. 그리고 내가 지금 하반기 강의 건강 안정고시 블로그에 쓸 건데 옛날 같았으면 출판사에다가 카드뉴스 이미지 부탁해서 내가 따로 받아야 돼. 근데 지금은 GPT로 내가 다 뚝딱 만들어내죠.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이 그림 만들어내 프롬프트 다시 출력해봐. 뭐가 잘못됐는지 보게. 그래서 프롬프트 다듬어. 다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 디자이너한테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죠. 내가 알아서 고치면 되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세상. 지금 내 편집자도 영상 찍어낼 때 일일이 컷 편집 안 해. AI로 다 돌리지. 요새 AI로 돌리면 자막 파일 먼저 생성하잖아. 그러면 이제 GPT나 제미나이한테 이 중에서 어떤 게 후킹이 좀 강해? 라고 하면 어떤 부분 잘라서 쇼츠로 만드세요까지 다 나와. 요새 그런 세상이야. 그런 세상. 그러니까 강사 집단이 AI를 쓰는 가장 부수적인 집단이라서 많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요즘에 직장에서 GPT나 좀 더 많이 나가면 클로드까지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AI를 적절하게 쓰지 않으면 바보 소리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야, 그런 시대. 근데 텍스트 해석 능력이 떨어지잖아. 열심히 공부하지 않잖아. 남들은 딱 구체적으로 이 프롬프트 짜가지고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자동화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어. 명령이 딱딱딱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해줘. 네가 다 해줘. 이미 지금 대학에서 프롬프트 짜는 걸로 학점을 구별하고 있어. 이미 지금 대학에서. 나는 그게 몇 년 걸릴 거라고 봤는데 벌써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학습이 하나도 안 된 GPT나 제미나이 딱 켜놓고 각자 학생이 짜낸 이 프롬프트 있죠. 집어넣었을 때
결과물에 따라서 학점 부여하는 거죠.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나는 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냐면 내가 경영대 다닐 때 재무관리 수업에서 보통 다른 교수님들은 다 그 사직 계산기 쪽 카시오 그거 가지고 계산시키면서 이 문제 풀기 시켰거든. 근데 그때 나를 가르쳐준 교수님은 요새 누가 실무에서 계산기 쓰냐고 전부 다 엑셀이나 통계 프로그램 쓰지. 그래서 엑셀 함수를 어떻게 식을 작성할 것인지 그걸 시험 문제로 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트렌디한 교수님이셨던 거죠. 근데 그 양반이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스탠포드에서 통계학 석사, MIT에서 경영학 박사 받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뛰어난 석학은 시야가 남다른 거죠. 그리고 대학에서 이미 프롬프트 가지고 학점 부여하는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을 거야. 여러분 대학 가고 그다음에 고학년 될 때쯤엔 그게 훨씬 심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내 요구를 문장으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를 제일 열심히 공부해줘야 돼? 조태근쌤 수학 말고 국어죠, 그렇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세상이야. 그래서 내 GPT도 나담아 가지고 말이 좀 선생님 이건 정확하지 않은 말 같습니다. 야 나한테 까불지 마. 자 75쪽 위에 적어보세요. 예시 붙여 읽기. 예시 붙여 읽기라고 적어보세요. 진짜 개념을 이해를 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예시를 풍부하게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개념 간의 관계 그리고 개념의 구별, 제시수 파악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죠.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이 부분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알겠죠? 시간 1분 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만 앞에 보세요. 우리나라 축구 웬일로 이겼다는데 집에 가서는 하이라이트만 챙겨보세요. 알겠죠? 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면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렇죠. 보통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지. 그리고 나는 내가 만약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알겠죠? 전신정리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뭔 얘기야 이거? 여러분 이 문장 잘 봐봐. 이게 A이면 B다 형식의 문장 아니야? 그러면 이걸 개념이라고 본다면 앞에 이 문장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시가 되겠죠. 그럼 붙여 읽어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A 부분에 뭐가 배치가 돼야 돼? 8시 기차. B 부분에는 뭐? 지각 안 했다. 맞습니까? 네. 지각했다. 똑같이 일단 적어봅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뒷문장 읽어봐. 아, 그런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도 그럼 이거 봐봐. 여러분 현실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8시 기차를 탔다. 이거 거짓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고 이게 참이죠.
얘랑 상관없이 전체 명제가 뭐라고? 참이라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8시 기차를 탔더라도 지각했을 것이다. 근데 왜 얘만 얘기하냐고. 그게 마지막 문장의 뜻인 거죠. 어떻게 구체화가 될 수 있는 거지? 추상적인 개념은 무조건 뭐랑 붙여 읽어줘야 돼? 뒤따르는 예시. 이해됩니까? 이거 1월달에 했던 건데. 1월달에.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년 수능 베이지주의 지문인데 얘는 1분 30초 주겠습니다. 조건 파울릭 개념 이해해 보세요. 진짜.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굉장히 개념적인 좀 짜증나게 주어져 있죠. 하지만 동아줄 있지.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A자리에는 알게 되는 새로운 정보죠. 그러니까 예시 2개 중에서 뭐 집어넣어주면 돼? 오늘 비가 온다. 됐습니까? 맞죠? 그럼 B자리에는 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내일 비가 온다. 그럼 생각해봐. 이게 참이야. 그러면 얘는 기존의 믿음의 정도보다 더? 그치? 믿음이 강해지겠지. 그냥 그 얘기죠. 그냥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개념이 추상적이라서 문제가 된다면 해결 방안은 뭐지? 구체화지. 그렇죠. 근데 그 구체화의 역할을 누가 담당해 줄 수 있는 거죠? 예시가. 근데 조금 어려워지잖아. 예시가 먼저 나고 개념이 뒤에 나와. 그럼 여러분이 앞에 걸 끌어와서 부채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게 가능세계 지문이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어려운 개념장에 툭 던져주잖아. 예시 뒤따르죠? 그럼 이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지. 근데 이런 예시가 풍부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애시당초에 출제자는 뭘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념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구별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또는 관계 파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75쪽 가보면 프레기 이 양반 단골 소재입니다. 단골 소재. 단골 소재인데 뻑하면 샛별은 개밥바라기 별이다. 교육청 모의고사에 겁나 자주 나옵니다. 수능에 나온 적은 없는데 올해도 또 EBS에 실려있죠. 그래서 주요 소재니까 익혀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프레기 이론을 비판하는 러셀이 나오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 아무튼 러셀도 맨날 이 문장을 얘기해. 현재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이다. 여기서는 그 문장을 얘기하진 않는데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시가 뒤따르고 있으니까 예시를 적극적으로 붙여읽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알겠죠? 자, 문제 풀이 시간은 12분 주겠습니다. 12분 시작.
조심하세요. (2분) 전?
1분 전?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직항 독서에 지문 총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세어봤어? 몇 지문 들어가 있냐? 나도 세보진 않았는데 대강 한 70개는 넘게 있는 것 같거든? 1년 동안에 그 지문들 다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퀄리티가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지문들도 섞여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70개를 만들어내도 이감이나 바탕에는 그런 지문이 거의 없죠. 알겠죠? 근데 이게 왜 하느냐?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겠죠. 괄호로 묶어보세요. 독일의 수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인까지.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문장 돕기 근본이죠. 그러니까 주어 스스로 뼈대 잡으면은 뭐 얘기하고 있는 건지 범주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아까 하이데거가 인간을,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이런 식의 생각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수식어구를 통해서는 연결의 출발점, 구체화의 출발점, 비교의 기준의 출발점, 이런 생각들을 해줄 수가 있어야겠는데, 여기서 독일의 수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인이라고 수식어구 붙였지.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글이라면 수식어구 이렇게 붙였을 때 글이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야 되거든. 뭐 얘기하고 뭐 얘기를 둘 다 해줘야 되죠. 수학하고 언어 철학. 근데 수학 얘기는 없어. 수식어구 잘못 붙인 거죠. 이거 사실 지워야 돼. 지워야 돼. 그리고 사실 독일이란 것도 별 상관없는 정보죠. 만약에 수능에 이 지문이 연계된다면 독일의 수학자이자 이 말은 빠질 겁니다. 그냥 언어 철학자인. 이렇게 전개가 돼야 맞는 거지. 그죠? 만약에 나한테 검토 시켰으면 이거 싹 다 삭제. 그 개떡같이 썼다고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 꼭 해줘라고. 연결은 그냥 마냥 되는 게 아니고 수식어구 주중에서 읽다 보면 의미상 이렇게 수식어구끼리 연결이 되고 있는 거네?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쓸데없이 독일, 그 다음에 수학자 이런 표현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죠?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못 가다듬은 거죠. 검토를 좀 덜 한 거지. 아무튼 고틀로프 프레게는 샛별, 개밥바라기, 금성 등과 같은 이름의 뜻과 지시체를 구별했다. 뜻과 끊어주고. 뭐하고 뭘 구별했다고? 그렇죠. 얘하고 그 다음에 얘를 구별했다 맞습니까? 프레게가 제시한 뜻은 해당 이름이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지시체는 해당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을 말한다. 뭔 말인지 이해돼? 다행히 뭐가 뒤따라 나오죠? 예를 들어. 맞습니까? 예를 들어가 뒤따라 나오죠. 샛별이라는 이름은 우주에 존재하는 여기 밑줄 객관적 실체. 밑에 세 글자. 지시체. 지시체. 자, 다음에 여기 밑줄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 그 뒤에 서술어 뭐가 걸려있죠?
제시한다가 걸렸죠? 따라서 이게 뭐겠어? 뜻이겠지. 바로 뒷부분에 서술어 제시한다가 걸려 있으니까. 자, 그런데 개밥바라기라는 이름은 샛별과 지시체가 동일하지만, 그쵸? 둘 다 금성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해당 지시체를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 여기에 밑줄. 얘는 뜻 이가 되겠지. 이렇게 제시한다. 이처럼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뜻이 다른 것을 바탕으로 프레게는 만약 A와 B가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다면 사실상 A와 B는 동일하다와 A는 A와 동일하다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설명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A, B 자리에 각각 이거 집어넣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두지 말고 예시 잘 활용해 줘야지. 그럼 A는 B와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샛별은 개밥바라기다. 맞습니까? 그리고 A는 A다라고 하면 샛별은 샛별이다지. 근데 동일성 관련 문제라는 게 이거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건데 여러분 직관적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똑같아? 다르죠. 이 다른 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가 프레게의 주장이겠지. 자, 이 문장 갑시다. 프레게는 동일성 명제인 A는 B와 같다와 A는 A다가 제공하는 정보가 구분된다고 보았다. 여러분, 아까 프레게가 두 가지 개념 뭐 제시했어? 얘하고 얘 제시했죠? 그럼 이거 끌어와서 생각해 줘야죠. 지시체는 금성으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별된다면 뭐가 구별되는 거지? 즉 얘가 구별되겠죠. 뜻이 구별되겠지. 그래서 정보가 구분된다고 봤다. 여기 밑줄 정보가 구분된다. 밑에 한 글자 뜻.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뜻이 구별된다라는 걸 잡아낼 수 있지?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강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앞부분에 이 얘기했으니까 끌고 와서 생각합시다. 까지가 강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야. 여러분의 생각으로 채워줘야 돼. 그 문장 되게 또박또박 읽어줘야 됩니다. 만약 A는 B와 동일하다의 정보가 A의 지시체와 B의 지시체가 같다는 것뿐이라면 끊어주고. 그럼 여러분 이항대립 추론해보세요. 지시체가 같다는 것뿐이라면 다른 경우는 뭐야? 뜻에 집중했을 때의 경우를 설정해 볼 수 있겠죠. 됐나? 자, 그것뿐이라면 이 정보는 A는 A와 동일하다. 이 정보와 다른 것이 없다. 하지만 A와 B가 각각 나타내는 뜻을 고려하면, 그치? 두 명제의 정보는 구분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악해 줘야 돼. 구분되는 정보라는 게 뜻이구나. 여기서는 확인해 줘야죠. 자, 예를 들어 샛별은 개밥바라기다와 샛별은 샛별이다는 정보가 같지 않다.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지시체는 같지만 뜻이 구분되기 때문에 두 동일성 명제 중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얘가 어떻다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 프레게는 이름, 뜻, 지시체를 서울, 세종 같은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 밑줄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구. 이거는 단어 좀 따로 외워두세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정기술구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한정기술구. 작년에 수특에 성미학하고 양명학 비교하는 글이 실렸거든. 내가 이간바튼 정례차를 다 풀잖아. 1년에. 모의고사에서 한 8번 봤습니다. 8번. 나중에는 한 6번째 정도 되니까 양명학이 어쩌고저쩌고 반가워. 얘는 안 읽어도 되거든. 하도 봐가지고. 그러니까 수특 보고 나서 모의고사 계속 쭉 치면서 EBS 원본 무슨 내용이었지? 계속 복습해주면 시험장에서 그런 기시감이 느껴질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올해 육모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지? 라플라스식. 온의 소리계수. EBS 연계였죠? 자, 계속 갑시다. 3문단. 프레게는 뜻을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끊어주고. 묻겠습니다. 아니, 뜻은 그냥 객관적인 존재자이다 라고 설명해도 되잖아. 그죠? 그렇게 써도 의미 전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 그지? 근데 왜 굳이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왜 덧붙이고 있는 거지? 얘는 그냥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왜 주관적인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글은 왜 쓰는 거라고? 그렇지. 의사소통.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방금 그 문장 다시 읽어보세요. 필자가 도대체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걸까? 이런 게 느껴져야 돼.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얘네들을 대비시키고 싶은 거야?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얘네들을 대비시키고 싶은 거야? 그쵸? 개념의 구별이 포인트인 거지. 이해됩니까? 개념의 대비가 포인트인 거죠, 여기서는. 얘가 객관적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객관적, 얘는 뭐? 주관적, 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근데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쌤 테크니컬하게 그리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리는 방법이란 게 뭐가 있어? 그냥 이게 전부 다시.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접근해서 여러분이 자꾸 생각으로 채워주는 거죠. 생각으로. 또 이런, 그래, 적어봐, 그러면. 적어봅시다. 테크니컬하게 접근해보면, 굳이 문장 구조가 이렇다면, 아니, 그냥 B다라고 쓰면 되잖아. 그냥 주어는 B다라고 쓰면 되죠. 근데 얘 왜 붙이고 있는 거라고? A와 B 간에 뭐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비. 대비와 구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거를 문장 구조를 외워놓고 이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읽어야지. 시험 나가면 안 돼. 시험 나가면 이렇게 반응 안 돼. 그냥 평소에 이렇게 접근해보고 이거 두 개 대비시키고 싶으니까 이 말 괜히 썼겠지. 그게 훨씬 간편하죠. 그게 훨씬 간편하다고. 둘러가지 마세요. 이거 둘러가는 거야. 이런 거 따로 정리해놓고 막 내가 얘기했죠. 나는 칼이 100자루 있는 것보다 한 자의 칼을 날카롭게 다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칼이 100자루 있으면 뭐래. 내가 휘두르는 칼 하나가 정확한 게 제일 좋지. 이런 거라고. 아무튼 간에 자, 계속 갑시다. 그는 과학자가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는 것을 비유해. 끊어주고. 비유죠. 비유 밑에 두 글자 예시. 자, 비유의 뜻의 객관성을 설명했다. 물론 둘 중에서 좀 더 중요한 놈은 이놈이겠지. 설명했다의 이 대상이 바로 얘니까. 그렇죠. 프렉의 설명에 따르면 과학자에게 관측되는 천체는 객관적 실체이므로 지시체이고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은 뜻이며 여러분 관찰자인 과학자의 밑줄 관찰자인 과학자의 두 글자를 줄여보세요. 재질을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개인 3문단의 첫 번째 줄 개인 맞습니까? 개인. 자, 관찰자인 과학자의 망막에 비친 천체 영상은 관념이다. 망원경 렌즈에 맺히는 상은 관찰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맺히는 것인 반면 끊어주고 따라서 객관적인 요소겠죠. 다음에 관찰자 개인의 그쵸 관찰자 개인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시력, 기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주관적인 관념에 해당하는 말이겠지. 따라서 언어 사용자나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프렉의 의미론적 지시 이론이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납득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여기서 얘는 객관적이니까 맥락이 상관없이 설명할 수 있겠지. 얘는 주관적이라서 안 되겠지. 여러분 이해가 중요해? 구별이 중요해? 구별 그치? 이거 이해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거 왜 객관적이야?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고. 중요한 건 얘는 객관적, 얘는 주관적, 대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기분에 따라서 독해가 달라집니까? 그럼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은 거야? 자, 4문단 갑시다. 프렉의 이론에 대해 영국의 철학자인 영국에 지어주고 이런 것도 있을 필요가 없어. 만약에 이렇게 정 쓸 거라면 독일의 학문의 분위기와 영국의 학문의 분위기를 대비시켜줬어야 돼. 그게 잘못 쓴 거죠. 그냥 또 다른 언어 철학자인 이 정도의 명칭에 붙이는 게 맞겠지. 버트런드 러셀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아, 러셀 기분이 좋지 않네. 독해가 잘 안 될 것 같아. 자, 러셀은 프레게가 뜻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가정했다고 보았다. 여기 밑줄. 러셀은 프레게가 뜻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가정했다고 보았다.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좀 익혀두세요. 옆에 적어봐. 오컴의 면도날. 오컴의 면도날.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빈치가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최대 천재 중에 한 명이죠. 최고 천재. 어떤 멋진 말을 남겼냐면 더 덜어낼 게 없는 상태가 완벽이다. 더 덜어낼 게 없는 상태가 완벽이다. 무슨 뜻이죠? Simple is best. 맞나? 간단한 게 최고라고. 그러니까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이론에 대해서 효용성을 평가할 때 설명력이 뛰어나도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요소가 많으면 그거 좋은 이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괜히 불필요하게 치렁치렁 요소들을 담고 이게 매달고 있으면 면도날 가지고 다 떼버려야 돼. 그래서 이런 명칭이 붙은 겁니다. 오컴의 면도날. 나는 독해 원칙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거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있을 필요가 없죠. 딱 하나, 글은 의사소통. 그 다음에 문장 독해. 이게 끝이야. 문장 또박또박 읽어줘요. 문장 또박또박. 알겠죠? 문장 또박또박. 대충 이런 뜻 금지. 대충 이런 뜻 금지. 생각해보세요. 아까 하이되고 지문 뚫을 때 내가 이거 말고 뭐 했어? 내가 이거 말고 뭐 했어? 그러니까 멋진 테크니컬한 그런 거에 기대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 나가면 써먹지 못합니다. 강사들의 허세죠, 그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가르치면 뭔가 있어 보이지.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A가 아니라 빨리 적어. 외우세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좀 없어 보이긴 하죠. 아, 무슨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알겠죠? 누가 이런 얘기 하잖아. 앞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확 면도날로 베어버릴라. 알겠죠? 이런 얘기 하세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러셀은 뜻과 지시체가 구분되지 않으며 단어의 의미가 지시체라고 주장했다. 아, 그러니까 러셀 입장에서는 이런 건 그냥 없는 거죠.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런 문제가 생겨나지? 이에 따르면 지시체가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는 단어이다. 예를 들어 둥근 사각형은 대응하는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것도 맨날 등장하는 예시입니다. 둥근 사각형.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 이다와 샛별은 샛별이다는 모두 동어 반복적인 동일한 명제이고 서로 구분되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근데 뭔가 구별되는 요소가 있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 단락 가보면 두 번째 줄에 진정한 이름 네모치고 위장된 이름 네모치고. 근데 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철학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 불필요한 거 하나 더 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비판에 썩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개념 구별이죠. 여기서 진정한 이름 의미 단위로 끊어 읽어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 진정한 이름이란 사용자나 문맥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면 끊어주고. 첫 번째 의미죠. 첫 번째 의미. 다음에 두 번째. 대상과의 관련 근거를 그 자체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인 거지. 그럼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위장된 이름도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짝 맞춰서 읽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되죠? 그것 때문에 몇 번이 지워지냐면 문제 4번. 문제 4번. 선지 4번 정답이죠? 됐나? 이렇게 짝 맞춰 읽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앞에 놈이 몇 가지 얘기를 해. 그럼 뒤에 등장하는 비교되는 개념도 그에 짝 맞춰서 서술이 되기 마련이다. 또 확인할 수 있죠. 평관이 약속한 글의 흐름. 자, 그러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풀에게는 뭐가 구별된다고? 뜻이 구별된다. 근데 러셀은 뭐가 구별된다고? 이름이 구별된다. 됩니까? 이름이 구별된다. 자, 문제 1번 가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정답이죠? 3번. 그 다음에 5번. 가치 비출. 가치. 이런 거는 좀 사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가치 평가니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근데 이건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다음에 문제 2번 가보면 2번 정답 맞습니까? 아니 뜻을 지시체와 구별했다죠. 맞죠? 다음에 3번 선지 4번 가보세요. 지시체는 동일해. 4번 정답. 다음에 문제 5번. 풀에게는 뭐가 다르다? 뜻이 다르다. 러셀은 뭐가 다르다? 이름이 다르다. 선지 5번. 물론 수능 특강이 지문의 난도에 비해서 문제에서 힘을 쫙 뺀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나는 오늘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는 성립이 안 된다고? 지금 지문은 이해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 이런 건 없다고. 그런 건 없다고. 그래서 지문 내가 몇 번씩 읽으라고 얘기하죠? 간슬게 나중에 한번 펼쳐봐. 그동안 과제 했던 거. 처음에 안내문에 간슬게 3번씩 풀라고 돼 있어. 확인한 한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목차 앞에 간슬게 학습법 3번 읽으라고 돼 있어. 3번. 내가 줄여가지고 2번인 겁니다. 근데 3번을 내가 왜 안 시키느냐? 일단 3번 시켜왔는데 3번까지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의 내용을 외워. 그 효용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 잡고 리듬감을 익히면서 좀 문제를 풀어주되, 두 번째 읽을 때는 각 문장에 주어 수로.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아까 하이데거 인간을 강조했구나. 그다음에 연결 구체화. 여기서 연결의 기준과 구체화의 기준, 비교의 기준 세팅 맞춰주세요. 수식어 구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 민감하게 읽어주면서 복습이 돼야 돼. 그러고 나면은 보기를 포함한 문제를 풀 때 이게 막힐 수가 없다고. 막힐 수가 없다고. 기출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감 문제 풀 때도 나는 똑같이 이렇게 풀죠. 맞죠? 자, 일단 2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나서 3교시 이어서 갑시다.